오래전부터 뉴스를 보면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바다에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물고기를 싹쓸이해 간다는 소식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중국 어선은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에 출몰해서 한국의 풍요로웠던 수산물들을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한국 앞바다에서 조업할 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작은 물고기들은 잡지도 않는데 중국은 남해 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주제에 어린 물고기들까지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놈들 잡아봤자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중국 어선의 싹쓸이 어업에 피해를 입고 있고 중국과 영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러는 걸까요? 단체로 해산물 못 먹은 귀신의 시인 걸까요? 오늘은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남의 나라에서 하는 싹쓸이 불법 조업의 실태와 중국과 각 나라들의 영해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한국의 황해, 남해, 동해에 출몰해서 한국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스틸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의 해산물들도 씨가 마르고 있는데요. 당장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고등어, 꽃게, 참치, 갈치, 조기 등등 그냥 한국에서 잡히는 어종은 싹 다 잡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중국의 마구잡이식 조업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해산물들의 어획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내 오징어의 어획량은 약 20년 전에 비해 5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의 가격도 쭉쭉쭉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5,000원에 먹을 수 있었던 오징어의 가격을 8,000원으로 올린 주범들이 바로 이 중국 어선들이라는 거죠. 이 개새! 우선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이 한국 바다에서 이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의 GDP가 올라가면서 해산물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많아지고 중산층도 증가하면서 생선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세계 해산물 소비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륙의 스케일답게 먹는 것도 팍팍 먹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앞바다에 살던 해산물들의 씨가 말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저인망이라는 그물, 일명 쌍끌이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데요. 크기가 10km 정도 되는 촘촘한 그물로 그 일대에 있는 바다 밑바닥까지 있는 물고기는 싹 다 잡아버리는 건데요. 그것도 배 수십 수백 척이 떼거지로 와서 잡습니다. 보통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잡히면 상품성도 없을 뿐더러 어족자원의 미래를 위해서 방생하는데 중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쓸어가 버립니다. 어린 물고기를 잡으면 놔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서 중국 바다의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바다까지 굳이 나와서 잡아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국자로 자기가 먹을 국통의 건더기 다 파먹고 남의 국통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놀부심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해산물 수요가 늘어났고 중국 앞바다의 물고기가 씨가 말랐으면 다른 나라에서 당당하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남의 바다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고 그 생선을 중국산으로 붙여서 수출까지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도 이해하려고 100번 1000번 노력했지만 중국 어부들의 마인드를 이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 선박들은 한국 해경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해경들이 승선하지 못하게 배에 칼날을 달기도 하고 해경들을 칼로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말 해적이 따로 없죠. 이런 중국 어선들의 횡포로 인해서 한국의 해경분들이 다치시거나 순직하시기도 했습니다. 얘네는 진짜 너무한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상 국경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영토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라고 해서 그 나라 고유의 바다, 영해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타국 선박이 들어올 수 없는 바다예요. 그리고 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타국 선박들이 통행은 가능하지만 자원 탐사나 조업 등의 경제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는 그리 넓지 않아서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이 선을 양국 간 협정을 통해 제대로 그어야 하는데 아직은 국제법상으로 정확하게 협상된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여기까지는 한국 바다, 여기까지는 중국 바다, 여기까지는 한중 양국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조치를 싸그리 무시하고 여기서도 잡고 여기서도 잡고 한국 여기까지 와서 잡고 남해와 동해까지 와서 물고기들을 쓸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확한 해양 경계 획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2001년에 한중 어업 협정을 통해서 정해진 구역인데요. 사실 이런 애매한 경계 말고 확실한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중국은 새로운 경계를 정하는 협정을 2021년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지금도 한국 가서 물고기 싹쓸이 하고 있는데 굳이 구역 획정에서 한국 쪽으로 못 가게 되면 큰 손해이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한중 간 해양 경계를 정할 때 한국이 제안한 경계는 이렇습니다. 한국과 중국 각각 영토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그 중간선을 해양 경계로 하자는 건데요. 아마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안한 해양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진짜 양심 없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정말 기가 찹니다. 인구수와 국토의 크기를 고려하여 해양의 크기도 결정해야 한다. 라는 게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제가 드립치는 게 아니라 실제 중국 측에서 국제 공식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아직
아직도 해양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어선들은 계속 한국 쪽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 아니 더 심한 상황인 지역이 있어요. 바로 중국과 해양 경계를 맞대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인데요. 중국은 여기서 해양의 경계를 정할 때 한국과의 경계 협상 때보다 한술 더 뜹니다. 중국은 중국의 남쪽으로 이렇게 9개의 선을 긋습니다. 바로 남해 구단선이라는 건데요. 이 9개의 선 안으로는 다 중국의 바다고 타국 선박이 여기에서 조업하면 다 불법 조업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만큼 먹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영토에 코앞에서만 놀아라 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놀부심보를 넘어선 슈퍼 메가 놀부심보죠. 이에 따라서 이런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인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은 크게 반발합니다. 어떻게 이게 다 니네 바다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 있는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 만주 때는 바다에 가라앉아버리는 사실상 수중 암초들의 모임인데요. 중국은 이 서사군도와 남사군도가 역사적으로 1000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다니면서 조업을 했던 구역이라면서 중국 고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소유권을 놓고 싸우고 있고 남사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중국해 이슈는 정말 뜨거운데요. 얼마 전에 중국의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화권 아이돌들이 SNS에 올리던 중국은 조금 더 작아질 수 없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그 발언이 티베트와 홍콩, 대만을 포함해서 남해 구단선 내의 바다 전체가 중국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남사군도에 인공섬까지 설치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또 요즘 중국은 여권을 발급할 때 중국 영토 표기에 이 남해 구단선까지 포함해서 인쇄시킨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국 선박들과 동남아시아 선박들의 유혈 사태도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시위도 일어나고 동남아 국가들의 혐중 감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해양 경계 협상과 이어도 분쟁, 일본과의 센카쿠 혈도 갸오이다오 분쟁, 남중국해 분쟁 등 중국은 해양에서 경계를 맞대기만 하면 다 자기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와 갸오이다오, 센카쿠 혈도를 집어넣으면서 이 지역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들려고 용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바다에 집착할까요? 사실 중국이 경계를 맞댄 바다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한 해산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바다에 집착하는 이유는 해산물 자원 확보와 더불어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 자원 확보와 해양 패권 확보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산물 확보에 대해서는 아실 테니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중국해는 그렇게 핫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1968년 유엔에서는 남중국해의 해저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석유 약 2천억 배럴과 천연가스는 약 3조 8천억 큐빅미터 정도가 묻혀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거를 보고 환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내꺼, 니네 다 꺼져를 시전하고 눈에 불을 켜고 남중국해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바다에 집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남중국해가 해양 패권과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정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양 패권을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그 옛날 대항해 시대 때 영국과 스페인이 그랬고 이제는 미국이 해상 패권을 잡고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패권에 도전하려는 거죠. 특히 남중국해는 무역로로서의 가치가 상당한데요. 1년에 여기를 지나가는 선박 수만 해도 4만 척에 육박하고 한국과 일본이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남중국해를 통과할 만큼 중요한 항로입니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연안바다에 소유권을 쥐고 있어야 동남아와 동북아의 무역로를 먹고 이 지역의 진정한 패권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해상교역로가 중요한 이유는 위에 있는 카드 영상을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해양 도련선이라는 것을 지정하는데요. 이 도련선을 기준으로 중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해양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제1도련선은 현재 중국이 진행 중인 계획인데요. 오키나와, 대만, 남중국해 일대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이후에 제1도련선이 구축되면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 부근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는 하와이를 넘어선 제3도련선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제3도련선은 너무 대놓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제2도련선까지의 계획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에 대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현재 서태평양 일대의 해양 패권은 미국이 꽉 잡고 있는데 이런 해양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미국이 받고 있는 어떠한 도전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이런 중국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받아칠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현재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폭주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어선들이 자국 영해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중국 선박을 폭파시킨다고 합니다. 북한 해역에서 적발되면 잡은 해산물도 뺏고 배도 뺏고 안스만 입혀놓고 쫓아낸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고 필리핀도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은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잡혀봤자 불법 조업해서 버는 돈보다 벌금이 더 저렴하고 처벌도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민들도 중국 어선들이 한국 앞바다에서 하는 불법 조업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심지어 한국의 해경들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걸 강경 조치하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 애초에 허가받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한 사람들을 한국 영토 안에서 한국 법대로 처리하는 거를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중국 불법 어선들을 단속하는 해경분들에게 강경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장의 외교 문제로 번지는 건 두려워하지만 해양 패권이 중국에 넘어가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한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강하게 나가서 앞으로의 해양 주권을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도 엄청 열받지만 이런 지속적인 행태가 단순한 생선잡이에서 끝날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무섭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 피트실 트레이너 뇌슬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